이에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합니다. 무거운 법정 분위기 속에서 흐느끼는 여자. 하지만 이때만 해도 판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단순히 판사와 피고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따뜻하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에 남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적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8살 진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안겨 있었죠.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경 복명동 소재 편의점에서 분유 3통과 기저귀 한 팩을 절취했습니다. 피해액은 고작 1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진서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진서를 응원할 사람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형식적인 변론을 했지만 그것뿐이었죠. 판사석에 앉은 이세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52세, 20년 넘게 법복을 입고 살아왔어요. 수많은 판결을 내렸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법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류 속 피고인의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소는 복명동 쪽방촌. 직업란은 비어 있었고 가족관계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아, 생후 8개월여. 이세영의 시선이 피고인에게 향했어요. 가느다란 어깨, 낡은 옷, 떨리는 손. 아기가 보챘습니다. 진서는 조용히 아기를 달랬어요.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나연석이는 판사석 옆에 앉아 이세영을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로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 강 판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합니다. 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0만 원. 그녀에게 100만 원은 곧 절망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아기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이세영은 판결문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초범이며 피해액 15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합니다. 진서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30만 원. 벌금이 줄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기 분유는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며칠 전 편의점 사장이 다시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공과금 독촉장이 쌓여 있었어요. 이세영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패정. 방청객들이 일어섰어요. 진서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법정 문을 향해 걸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정이 비었어요. 이세영만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려다 손을 멈췄어요.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이세영은 판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섰어요. 텅 빈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20년간 법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복도에서 파일을 챙기던 나연이 법정 문틀에 기댔어요.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이세영 판사가 빈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숨을 죽였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이세영.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한 사람이 홀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세영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석에 선 그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고개 숙인 그 모습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진서는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를 내려놓고 남은 분유를 확인했습니다. 2통. 내일 모레면 떨어져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진서는 잠든 아기를 바라봤어요. 법은 그녀에게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세영은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법복을 벗고 양복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2세의 판사, 20년간 법 위에서 살아온 사람.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법이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며칠 후 이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판결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가웠죠. 나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커피 드세요. 이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잔을 들지 않았어요. 나연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세영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연 씨, 우리가 내리는 판결이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나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판사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며칠 전 그 재판이 떠올랐습니다. 아기를 안고 고개 숙인 여자. 벌금 30만 원. 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은 최소한의 정의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이라는 게 충분할까요? 이세영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연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 판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판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그는 밤마다 꿈을 꿨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원도 늘었습니다. 판결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 편을 든다 같은 항의가 들어왔어요. 상급자는 그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편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건 관련 외부 접촉은 자제하세요. 이세영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공황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가끔 법정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나연은 커피를 두고 조용히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세영은 혼자 남았어요.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바쁘게 걸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세영은 생각했어요. 법은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법은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진서는 쪽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벌금 30만 원. 절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박 사장이 일자리를 다시 줬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가끔 봐주셨지만 매일 부탁할 순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진서는 잠든 아기를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 고른 숨소리. 이 아이만 있으면 됐습니다. 법은 그녀에게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판결문에는 써 있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아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세영과 진서, 두 사람은 같은 밤, 같은 비를 보며 각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 답은 없었어요. 진서는 박 사장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일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박 사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거친 말투와 무뚝뚝한 표정. 하지만 진서가 절도 사건으로 해고당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진서야. 아기는 어쩌고 나왔어? 박 사장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봐주세요. 새벽에 교대하러 가요.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삶이냐? 젊은 것이?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먹어요. 거짓말. 얼굴 봐라. 뼈만 남았잖아. 박 사장은 컵라면을 꺼내 끓였어요. 먹어. 안 먹으면 일 못 시킨다. 진서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라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진서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었어요. 이세영의 일상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샤워, 간단한 식사, 법원 도착은 8시 30분. 20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 루틴마저 흔들렸습니다. 알람을 끄고도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복을 입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연은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가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판사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세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이세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8년 전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린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보육원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이세영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왜 지금 이 사진을 꺼냈을까요?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진서도 그날 밤 낡은 가방을 뒤졌어요.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출생일 1997년 3월 15일.
보호 시작일 1997년 3월 20일. 친부모 불상. 진서는 서류를 접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서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기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진서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밝았습니다. 이세영도 그 달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밤, 같은 달.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이 이미 그들을 이어놓았다는 것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진서는 다시 법원에 왔어요.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만 원 중 20만 원을 모았어요. 편의점 급여에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법원 민원실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발걸음 소리. 진서는 아기를 안고 줄을 섰어요. 아기가 보챘습니다. 더웠고 시끄러웠고 낯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기 데리고 왜 법원에 와?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기가 많이 보채네요. 나연이었습니다. 법원 서기. 2달 전 재판 때 봤던 사람이었어요.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나연은 진서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한산했어요. 에어컨이 나와 시원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벌금 납부하러 왔어요. 나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0만 원 먼저 내시고 나머지는 분할 신청하시는 거죠? 네. 나연은 서류를 정리해 줬어요. 친절했습니다. 아기 키우면서 힘드시죠? 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누군가 다정한 말을 건네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티슈를 건네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같은 시각 이세영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상담실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나연이 조용히 티슈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세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여성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2달 전 자신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던 그 피고인.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아직도 벌금을 다 내지 못했을까?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었을까? 이세영은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손을 걷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원 접촉 금지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울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기의 울음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세영은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이세영은 나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상담실에 젊은 여성이 있었죠.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2달 전 재판 받았던 분이요. 벌금 분할 납부 신청하러 왔더라고요. 아기는 괜찮아 보이던가요? 나연은 이세영을 바라봤어요. 판사님, 그분 신경 쓰이세요? 이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진 않았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죠. 나연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이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성이 보였어요. 아기를 안고 고개 숙인 모습, 조용히 우는 모습.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진서도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아기는 잠들었지만
그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법원 서기가 친절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이세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판사가 판결 이후 피고인의 삶을 추적하는 것은 월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꾸만 그 여성이 궁금했습니다. 30만 원조차 한 번에 낼 수 없는 삶.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법원 복도를 헤매는 모습.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며칠 후 나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판사님, 커피 드세요. 이세영은 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나연 씨, 그 피고인 신경 쓰이세요? 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나연은 이세영을 바라봤습니다. 판사님이 그러시는 거 처음 봐요. 20년 동안 나연의 말이 맞았어요. 이세영은 판결 이후 피고인을 다시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법복을 벗으면 그들은 기억에서 지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영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진서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새벽 2시, 손님이 끊긴 시간, 박 사장이 김밥을 싸서 내밀었습니다. 먹어. 밥은 먹고 다녀야지. 고맙습니다, 사장님. 박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물었어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 벌금 30만 원이요. 절반은 냈어요.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만 원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냐? 진서는 김밥을 먹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잘못은 무슨, 아기 키우려고 했던 거잖아.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진서는 김밥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판사는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판결문을 읽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판사와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이세영은 그날 밤도 악몽을 꿨어요. 보육원 침대에서 혼자 우는 아이. 아무도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이세영은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에 젖었겠어요. 새벽 3시,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세영은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2세의 남자, 판사.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 왜 두려운지는 몰랐어요. 무엇이 두려운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잊고 싶었던 것, 묻어두고 싶었던 것. 이세영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진서도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잠들었지만 그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까? 아기 분유는 떨어져 가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들이 모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세영은 결심했습니다. 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피고인 주소가 어디였죠? 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찾았습니다. 복명동 쪽방촌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나연은 이세영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이세영은 복명동으로 향했어요. 왜 가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을 찾아가듯이,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듯이. 복명동 쪽방촌은 낡은 건물들이 빼곡한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 벗겨진 페인트, 삐걱거리는 계단, 빨래가 걸려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세영은 이 풍경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살았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후 잠깐 살았던 고시원이 이랬어요. 그는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건 월권이었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진서가 나왔어요. 아기를 업고 장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서는 깜짝 놀랐어요. 2달 전 자신을 재판했던 판사. 왜 여기 있을까요? 이세영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판사님이시죠? 기억해요. 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우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서도 알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기가 배고픈가 봐요. 먼저 가볼게요. 진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이세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느다란 어깨, 허름한 옷, 무거운 장바구니, 아기를 업은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하지만 진서는 이미 멀어진 뒤였어요. 이세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건물은 낡았어요. 이런 곳에서 아기를 키운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진서는 생각했습니다. 왜 판사가 여기 왔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불안했어요. 혹시 벌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걸까? 이세영도 생각했어요.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무엇을 확인하려 했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서는 편의점에서 박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산한 오후였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박 사장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응.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어. 아들은 미국 있고. 외로우시겠어요.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긴. 익숙해. 나도 너처럼 보육원 출신이야. 진서는 놀랐어요. 정말요? 1960년대 보육원은 지금보다 더 열악했지.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먼 기억이 묻어났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을 둘이서 나눠 덮었고. 진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박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살아남는 게 다가 아니더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는 진서를 바라봤습니다. 너 그 아기 아빠는? 없어요. 처음부터. 힘들겠다. 괜찮아요. 제가 엄마니까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기 분유값 걱정하지 마. 내가 준다. 그럴 순 없어요.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박 사장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장님. 응? 고맙습니다. 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옛날에 도움 많이 받았어. 같은 시각 이세영은 나연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판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으세요? 이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연 씨 혹시 보육원 기록 같은 거 법원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보육원 기록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나연은 직감했어요. 그 피고인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판사님이 직접 조회하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럼 방법이 없나요? 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가족 찾기 상담으로 보육원에 문의하면 돼요. 그럼 합법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이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판사님, 혹시 그 피고인이랑 무슨 관련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요? 이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나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세영은 생각했습니다. 왜 보육원 기록이 궁금할까? 왜 그 여성이 신경 쓰일까?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무언가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이세영은 다시 복명동을 찾았어요. 이번엔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를 샀어요. 하지만 어떻게 전달할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부적절했어요. 그는 건물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박 사장의 편의점이 보였어요. 이세영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은 이세영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손님이세요? 아, 네. 이세영은 분유와 기저귀를 집었습니다. 이것들 주세요. 박 사장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 진서 재판했던 판사 아니에요? 이세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진서가 말했어요. 젊은 판사가 복명동에 왔다고. 박 사장은 물건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왔어요? 그냥 아기가 걱정돼서요. 판사가 피고인 걱정해요? 이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서는 착한 애예요.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안다고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면서 벌금 30만 원이에요? 그 애한테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이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진서한테 하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박 사장은 물건을 포장해서 내밀었습니다. 이거 진서한테 줄 거면 내가 전달할게요. 제가 직접 전달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당신이 직접 주면 진서 부담스러워해요. 박 사장의 말이 맞았어요. 이세영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돈을 냈습니다. 나올 때 박 사장이 한마디 던졌어요. 판사님. 네. 법대로만 살면 사람 못 살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세영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법대로만 살면 사람 못 살아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년간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법대로 판결했고 법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법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진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진서는 박 사장으로부터 분유와 기저귀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누가 놓고 갔어? 너 줄 거래. 누가요? 박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서는 포장을 열었습니다. 아기 분유 3통, 기저귀 1팩.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고 진서는 놀랐습니다. 비싼 제품이었어요. 사장님, 누가 이걸 줬어요? 박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그냥 익명이야. 받아. 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받아. 선이야. 선이는 받는 거야. 박 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서는 물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며 생각했어요. 누가 이걸 보냈을까?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알 수 없었지만 고마웠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 밤 이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법대로만 살면 사람 못 살아요.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세영의 불면증은 더 심해졌어요. 나연은 그를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판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 가세요. 이세영은 결국 병원에 갔어요. 스트레스성 불면증 같은데요. 약 드시면서 쉬세요.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잠들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계속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판사님, 제가 복명동 편의점 사장님이랑 통화했어요. 왜요? 판사님이 자꾸 그 피고인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나연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피고인 이름 진서, 만 28세, 보육원 출신, 출생일은 1997년 3월 15일이에요. 이세영의 손이 멈췄어요. 1997년 3월. 그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7년 봄. 그는 24살이었어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던 때, 그리고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여자. 한 달쯤 만났을까요? 헤어진 후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설마. 이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판사님도 보육원 출신이시잖아요. 혹시 같은 보육원은 아닐까요? 내가 있던 곳은 경기도였어요. 진서 씨도 경기도 보육원 출신이래요. 이세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육원 이름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본인도 잘 기억 못한대요. 이세영은 서랍을 열었어요. 28년 전 보육원 사진. 사진 뒷면에는 은혜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 진서도 그곳 출신일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진서가 내 딸일까요? 이세영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판사님, 괜찮으세요? 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진서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2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997년 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짧은 만남, 무책임한 헤어짐, 그리고 몇 달 뒤 들은 소문. 그 여자 아기 낳고 보육원에 버렸대. 당시 이세영은 확인하러 가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책임지기 싫었어요. 사법시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어요. 가끔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이세영은 그게 죄책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8년 만에 그 아이가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이세영은 사진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이세영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진서에게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쪽방촌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여자 정과자래. 아기 아빠도 모른대. 밤에 나가더라. 무슨 일 하는 거래? 진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터넷이었어요. 누군가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복명동 편의점에서 정과자가 일한대요. 물건 훔친 사람이래요. 애 데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댓글이 달렸어요. 아기 엄마면서 절도범이라니. 혼자 키우는 애들은 다 문제야. 저런 사람한테 물건 사기 싫은데. 박 사장이 그 글을 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삭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릴 거야. 얼마나요? 10만 원. 진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요? 왜긴. 소문 났잖아. 정과자 살면 집감 떨어져. 진서는 항의할 수 없었어요. 약자였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 중 한 명이 박 사장에게 따졌습니다. 여기 정과자 쓴대요? 괜찮아요? 박 사장은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래도 애 데리고 있는 사람이 물건 훔쳤다잖아요. 박 사장은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어요. 진서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기를 안고 걸을 때마다 쯧쯧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세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상급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강 판사, 최근 판결건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민원입니까? 너무 가볍다는 것도 있고 너무 무겁다는 것도 있어요. 개인 사정을 너무 감안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세영은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판사님. 네. 혹시 피고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시는 거 아니죠? SNS에 판사가 피고인 주거지 배회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이런 걸로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 이세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서를 돕고 싶지만 할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진서에게 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서는 아기를 재우며 울었어요. 벌금은 다 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월세는 올랐고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진서는 잠든 아기에게 중얼거렸어요. 이세영도 빈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서 각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서의 아기가 아팠습니다. 고열이 이틀째 계속되었어요. 38.5도 이상.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응급실비가 두려웠습니다. 10만 원. 아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진서는 망설였습니다. 새벽 아기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진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박 사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기가. 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은 즉시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 가자. 돈은 내가 낸다. 사장님, 말하지 마. 빨리 가자. 응급실. 의사가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열성 경련이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입원은 필요 없고 약 처방하고 귀가하셔도 돼요. 진서는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박 사장이 등을 토닥였어요. 병원비는 15만 원. 박 사장이 냈습니다. 나중에 갚아. 천천히. 고맙습니다, 사장님. 진서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같은 날 이세영은 결정적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나연이 가족 찾기 상담 명목으로 은혜의 집 보육원에 문의한 결과였어요. 판사님,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진서의 보육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생일 1997년 3월 15일, 보호 시작일 1997년 3월 20일, 친부모 불상, 발견 장소 은혜의 집 보육원 앞. 이세영의 손이 떨렸어요. 1997년 3월, 은혜의 집 보육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짧은 만남, 헤어짐, 그리고 그 후 몇 달 뒤 들은 소문. 그 여자 아기 낳고 보육원에 버렸대. 당시 그는 24살이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니었지만 무책임했어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8년이 흘렀습니다. 판사님, 혹시 진서 씨가...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0년간 판사로 살았습니다. 정의를 외쳤어요. 하지만 자신의 딸은 버렸습니다. 그 딸이 분유를 훔쳐야 할 만큼 힘들게 살았는데 자신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세영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나연 씨 혼자 있고 싶어요. 나연은 조용히 나갔어요. 이세영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28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판사. 하지만 거울 속에는 비겁한 남자만 보였어요. 이세영은 며칠간 법정에 나가지 못했어요.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서류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출생일, 보호 시작일, 발견 장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진서는 10중 8구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는 28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군대 전역 직후, 술집에서 만난 여자.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한 달쯤 만났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달 뒤 친구를 통해 소문을 들었어요. 걘 아기 낳고 보육원에 버렸대. 이세영은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책임지기 싫었어요. 사법시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28년 만에 그 아이를 자신 앞에 데려왔어요. 피고인석에 이세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법복을 입은 자신. 판사로서 20년을 살았어요.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은 버렸어요. 그 딸이 분유를 훔쳐야 할 만큼 힘들게 살았는데 자신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세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진서는 아기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누구일까?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알 수 없었어요.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궁금했어요. 내 아빠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까맣게 잊었을까? 진서는 아기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라고.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진서는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어요. 진실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용기뿐이라는 것을. 이세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진서에게 말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안녕, 나는 내 아빠야. 28년 동안 너를 버렸어. 말이 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세영은 알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것이 판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세영은 나연을 불렀어요. 진서 씨와 만나게 해주세요. 나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진실을 말하려고요. 판사님 확실하세요? DNA 검사를 해야 확실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아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연락할게요. 며칠 후 진서는 나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판사님이 진서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서는 두려웠어요. 혹시 벌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조용한 카페. 이세영과 진서가 마주 앉았어요. 이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서 씨, 혹시 생부모님을 찾고 계세요? 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찾을 생각 없어요. 왜죠? 버린 사람을 왜 찾아요? 필요 없어요. 이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후회하고 있다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28년이 지났는걸요. 이세영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진서 씨. 이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진서는 굳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이세영은 서류를 밀었습니다. 출생일, 보육원 기록, 그의 과거. 확실하진 않아요. DNA 검사를 해야 해요. 하지만 진서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 판사님이에요? 이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8년 동안 왜 안 찾으셨어요? 무서웠어요. 도망쳤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저 생각하셨어요? 이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할게요. 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확실히 해야 하니까. 정말 제 아빠가 맞는지. 그 말을 남기고 진서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세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진서는 이세영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이 중간에서 설득했어요. 진서야, 한 번쯤 들어봐. 왜요? 들어서 뭐해요? 박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 보이더라. 제가 더 힘들어요. 알아. 근데 아기 생각해봐. 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DNA 검사라도 해봐. 아빠가 있으면 양육비 받을 수 있잖아. 박 사장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진서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어요. 28년 동안 없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기 분유가, 기저귀가, 월세.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결국 진서는 DNA 검사에 동의했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양육비 받고 끝이에요.
진서는 나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이세영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의 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28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진서도 결과를 받았어요.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게 평생 없던 아빠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세영은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진서 씨 아니, 진서야. 양육비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요?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진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28년을 기다린 말. 미안하다고 다 해요? 어디서 뭐하고 사셨어요? 판사했어. 판사요? 진서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딸은 절도범으로 키우시고. 이세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다만 침묵으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서도 지쳐 있었어요. 아기 때문에라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알겠어. 두세 달 후 나연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친생자 확인 소송.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세영과 진서 모두 법정에 출석했어요. 어색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분이요. 판사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친생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 이세영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100만 원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어요. 이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모든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양육비가 입금되던 날, 진서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100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박 사장도 기뻐했습니다. 진서야,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그 판사 양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나처럼 보육원 출신이라며 힘들게 살았을 거야. 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아빠라고 부를 순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나연이 진서에게 전화했어요. 판사님이 진서 씨 보고 싶어 하시는데 만나주실 수 있어요? 진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진서도 알았어요.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달이 지났어요. 이세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서의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어요. 진서가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연을 통해 아기용품을 전달했어요. 분유, 기저귀, 옷, 장난감. 어느 날 진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이세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돼. 언제든지. 토요일 오후 작은 공원. 진서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나왔어요. 이세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 진서야. 안녕하세요.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이세영을 바라봤어요. 만져봐도 돼? 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세영은 조심스럽게 아기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윤이. 하윤이 예쁜 이름이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만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진서야. 네.
천천히 가도 돼. 억지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옆에 있을게.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진서는 이세영과 나연의 도움으로 복명동을 떠났어요. 주말마다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행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아기 컨디션도 안정되었습니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1년 후 진서는 처음으로 이세영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세영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한 단어였지만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정의만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 이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박 사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어요. 그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나연도 기뻐했습니다. 판사님, 축하드려요. 이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원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세영, 진서, 그리고 하윤이.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감쌌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법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가족이 되어간 두 사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